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진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들을 데리러 왔다는 것은 곧이어 내 차례가 오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정말 음모를 꾸몄다가 이게 발각이 됐구나 해서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해서 한 건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 인조폐야 저 금부도사 목이 날아갔다는데요? 결국 지금 소식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 모의록에 따르면은 호남 모의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때 안주 목사 정충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괄의 반란군을 감지를 하고 조종에 이렇게 고했대요. 저 반적들에게는 세 가지 방책이 있다. 상책은 모장, 그러니까 모문용에게 은자와 인삼을 주고 후하게 대접해서 청천강 이북의 도를 차지하고 본인의 세력을 세우는 것. 중책은 몰래 누르하치하고 결탁을 해서 그 형세에 의지하는 게 중책이다. 하책은 도성으로 긴급하게 진격하는 거다. 근데 반적들은 이 중에 반드시 하책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에. 당시의 인조는 명으로부터 책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괄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한성을 함락시키고 인조를 잡아버리는 게 그게 가장 상책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이니까 그거를 선택을 한 것 같고 거기다가 휘하 장병들이 물론 전략 예비대 정예병들이지만 어쨌든 반란군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는 거는 이 반란군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관군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먼저 진격하기 위해서 이괄은 신속하게 남한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도원수였던 장만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또 병력을 모집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이괄을 따라 내려오면은 국경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의주 앞에 모문용도 있었고 후금도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장만이 바로 추격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병력을 모으고 일부는 이제 국경 방어를 위해 남겨두고 그리고 추격해 오는데 이때도 무조건 내병력 모아 추격해 온다가 아니라 거점이 평양, 안주 이렇게 있으니까 안주 주변 수령들은 안주로 모으고 평양 주변은 평양으로 모아서 즉시 안주 평양 방어를 강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뛰어났던 게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이괄이 내려오면서 각계격파하거나 흡수해 버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평양이나 안주로 모으면 길이 뚫려 버리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장만은 모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정치 너무 걱정하거나 내가 이거 나중에 피해 보상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방어선을 깔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조반정 핵심 멤버들이니까 왕하고 내가 통한다는 걸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신들이 센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만이 아주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모아요. 당시 최고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정충신이 안주방어사였는데 이 양반 하필 그때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이괄이 반란 일으켰다 그러니까 즉시 평양에서 여기다 모아라고 자기는 안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해안길은 다 병력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괄은 그걸 예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평양이나 안주를 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우회로를 따라서 개천 영변으로 해서 직선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보면은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 당시 관군은 이게 제일 적절한 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괄을 빨리 쫓아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괄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하나 열린 거죠. 길이 뚫렸을 때 내려가서 서울을 친다. 이거 말고는 이괄이 살 길이 없어요. 인조를 사로잡으면 100% 성공. 사로 못 잡아도 하여간 도성을 점령하면 혹시 뭐 광해군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뭐 반인조 세력에 집결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 확률이 20%라고 해도 이괄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장만은 이 정충신을 선봉으로 삼아서 이괄군을 요격하게 했지만 이미 털 거 털고 강동을 떴거든요. 그래서 요격에 실패합니다. 이 당시에 이괄군은 4일 정도 연속 행군을 하고 하루는 휴식하는 패턴으로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반란을 일으킨 것 치고는 저는 진짜 되게 체계적으로 어. 짜자자자 가고 있네요. 그니까요. 부대 지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루트 자체가 어려운 조선의 루트가 무관이면 다 아는 루트이기 때문에 아. 전술을 즉각적으로 짜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지휘에서 빠른 시간에 이동하는 게 쉽지는 않기 쉽지 때문에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결국 3등에서 출발을 해서 상원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수안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관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우회해가지고 황해도 황주의 마장이라는 곳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자 2월 1일에 이제 황해감사 임서가 병력 5천 명을 이끌고 상원 수안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확인한 이괄은 돌아가요? 황주와 봉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산산이라는 지역으로 진격 방향을 또 바꿉니다. 아. 그러니까 정찰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죠. 당시 이렇게 이괄군이 복잡하게 기동을 하면서 반란 개시하고 나서 4일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최단로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영변에서 불과 90km밖에 못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3등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거리는 4일간의 거리는 50km가 채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쎄한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절반 이하의 속도네요. 원래 이 생각하는 행군 속도에. 네. 그럼 이제 이거 못 막으면은 한양은 뚫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군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괄군이 황해도 경내로 진입을 하니까 관군도 내륙 깊숙이 추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의 사익길을 전부 차단하기 시작해요. 우회로를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원수 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기 각읍의 병력들을 이끌고 황해도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해도가 문제인 게 황해도가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에 있으면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도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문제가 되는 게 도대체 황해도의 방어선을 어떻게 치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2월 2일 드디어 황주 마장에 오전 05시부터 07시 사이 묘시죠. 이때 이제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과 드디어 이괄군 간의 첫 전투가 발발합니다. 이 마장은 인조실록에는 신교라고도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상원에서 황주로 가는 중간 길목이에요. 그 평원지대인데 어쨌든 여기서 전투가 개시가 되니까 관군이 또 전투에 앞서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앞서 한번 효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또 흔들려서 이괄군의 병사 1,000명이 탈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 투항한 병력들이 와서 항복을 하면 항복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린 이괄이 항복한 왜군들을 앞세워서 갑자기 관군 진영으로 돌격합니다. 총공격을 가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관군이 심하게 당황해가지고 진영이 다 무너져 버려요. 패퇴한 관군은 황주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대 재정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이괄은 계속 남하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봉산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이괄군이 관군이 평산에 위치하는 것을 보고 또 샛길로 우회합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관군이 이제 평산과 임진강, 이 임진강 뚫리면 이제 진짜 한성까지 막을 데가 없어요. 임진강에서 이괄군의 진격을 막아 세우려고 방어 준비를 갖추거든요. 그리고 정충신의 부대로 이괄의 배후를 치려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경계 없이 주둔했어요. 설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을 리가. 주둔하던 관군이 이괄군의 기습을 받고 또다시 아유, 대패합니다. 아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물에 빠져 죽고 막 그랬대요. 확실히 이관이 그런 전투 그러게요. 능력이나 지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 보네요. 네, 아이고 너무 임진강 넘었으면 이제 자유로 타고 쭉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쭉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 지나서 가고 있는데 심하게 조정이 이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비변사는 모문룡에게 원군을 보내자라고 인조한테 건의를 하고 양사는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또 옥당과 간원들은 도원수 장만이 저게 지휘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탄핵을 건의해요. 이 와중에 나도 문성이지만 참 이게 때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 진짜. 그래서 원래 인조는 본인이 직접 지휘하려고 했어요. 친정을 해서. 그런데 이괄군이 임진강을 건너서 지금의 벽제, 그 고양시 덕양부 네. 그쯤 있잖아요. 네. 그 일대 이르니까 2월 8일에 런을 칩니다.
그나마 이제 파천지로서 가까운 곳이었던 당시로선 충남 공주산성까지 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워낙 급하게 파천을 하니까 왕이 거처하려면 장막,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챙겼어요. 그리고 인조의 이 피난길에 백성들이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인조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았다. 네, 그게 좋았으면은 돕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한편 이 시기에 2월 9일쯤 됐을 때 이괄군의 선봉 기병 30기가 먼저 한성에 들어왔고요. 2월 10일에 이괄의 본대가 한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괄은 흥안군 이재를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를 해요. 반란 18일 만의 일이었고요. 이괄의 본대가 진입을 하니까 인조가 런을 치는 것과는 다르게 관청의 서리, 하인, 뭐 도성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괄군을 환영했어요. 죽을까 합니까? 아니면 진짜 환영한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는 이제 드라마 보면 조선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충성스럽거나 뭐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반란도 안 하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괜찮을 때는 이렇게 좀 하고 이게 좀 이런 게 어떤 의미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게 대세를 못 쫓아가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항상 이 눈치를 보다가 이게 대세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데 조선 때부터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피난할 때 뭐 엎드려서 전화 어디를 가십니까 이러지 않아. 그런데 이제 대세가 이쪽이다 그러면 또 이게 해주고 그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왜 조선하면은 왜 임금을 엄청 섬길 것 왠지 같은데. 그럴 거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반란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도 안 하지만 알아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저건 왕자의 게임, 이건 나랑 걸린 거, 이건 구경해도 되는 거. 구경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뭐 일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괄은 지금 한성에 입성을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 다른 소소한 전투보다도 궁금한 것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력 부대잖아요. 네. 네, 주력 부대가 이제 막으러 장만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괄군은 추격해온 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만의 부대도 한성 인근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장만은 한성을 포위하고 나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부대들과 같이 선멸을 하려고 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제 이괄이 한성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백성들이 이괄한테 호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현이라는 곳에서 결전을 치르기로 결심을 해요. 관군이 2월 10일에 야음을 틈타서 특공대를 투입해요. 그래서 봉수대를 먼저 제압하고 평소에 아무 이상 없을 때 올리는 것처럼 봉화를 올려요. 그 상태에서 관군의 본대가 안현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포진을 완료해요. 근데 이때 이괄군은 승리에 들떠가지고 관군이 오는 걸 몰랐어요. 네. 2월 11일 오전에 드디어 관군의 진출을 눈치챈 이괄군이 부대를 출동시켜서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관군은 안현 고지에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부대 외에 변읍 이수일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일련의 부대를 뒤로 돌렸거든요. 이거를 이괄군은 몰랐던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관군을 이괄군이 공격을 하려고 갔는데 안현에 고지군이 2개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2개의 고지군을 관군이 포진했으면 저 고지에 있는 병사들의 숫자는 적을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이괄군이 정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부대가 격전이 붙었습니다. 관군 입장에서도 지금 한성이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괄군 선멸을 못하면 본인들이 인조한테 참살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살기를 싸웁니다. 관군이. 그래서 관군은 이기지도 못하고 이괄군도 뭐 이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돌렸잖아요. 그때 뒤로 돌렸던 부대가 이괄군의 축후방을 강타합니다. 끝났네. 네. 그래서 이괄군은 참패를 하고요. 심지어 이괄군이 돌격을 할 때 풍향도 바뀌어가지고 이괄군의 화력이 관군에 미치지도 못했어요. 네. 이 배드민턴 칠 때 내 쪽으로 바람 불면은 아무리 세게 그렇죠. 쳐도 안 날아가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가해져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괄이 승리한 건 항상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데 싸웠는데 그렇죠. 서울 도성만 점령하고 그 다음이 안 오고 있으니까
이때 그동안 패전했던 정충신이 능력 발휘한 거죠. 똑똑한 장군은 원칙은 똑같거든요. 먼저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리한 곳에서 싸운다. 이 안현이 지금 무학계로 잘려 있지만 그 능선 따라오면 바로 경복궁 뒤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관군이 먼저 올라가면 이괄군은 서울을 버리거나 그렇죠. 뭐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불리하지만 고지전을 자기들이 하게 할 수밖에 근데 없는 제일 거지. 나쁜 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감제고지에서 밑에서 위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관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관군을 파악했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관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관군이 왔다 그러면 이때는 또 조선 서울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기회 왔다 그래서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니까 단기 승부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불리한 줄 알지만 안현을 공격해야 됐던 거죠.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정찰도 제대로 못하고 덤벼들었을 거고 정충신은 이것도 예상하고 부대를 나눠서 조였던 거지.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부대라고는 그거 딱 하나였는데 끝난 거잖아요. 네. 이후에 반란군 어떻게 됩니까? 이 안현 전투에서 참패를 하니까 민심마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괄군이 가까스로 전장을 빠져나와 도성으로 복귀를 하는데 백성들이 돈이문과 서소문을 잠가버려요. 아 대세 끝나서. 네. 아, 이제는 저쪽도 이괄 끈 떨어진 끝 떨어졌어.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안현에서 전투할 때는 서울 주민들이 전부 성벽에 나와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관군도 아니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다 지금 이 네. 관련자들 아니야. 그죠. 어떻게 니들 거기서 구경할 수만 있냐 그래갖고 이렇게 멘붕이 와서 떼는데 그렇게 구경하다가 딱 승부 나니까 잠깐. 잠깐. 그래야 뒤를 관군이 뒤친다. 예. 그래서 숭례문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간신히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월 11일 야간에 그 이괄이 이제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기서 있어봐야 어차피 토벌당한다. 근데 남은 수는 인조를 잡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성을 이탈해서 광주를 거쳐서 이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피난 행렬을 추격한 거죠. 최후의 일전을 벌이려고. 그런데 2월 14일에 이괄이 광주 경안역에 도착했을 때 수하 장수였던 이수배, 기익헌 등이 이괄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괄의 난은 막을 냅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조선 최대의 반란으로 기록된 이괄의 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박사님? 제가 이괄의 난 얘기할 때마다 그 이괄난 때문에 병자호란이 실패했다는 거랑 싸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괜한 예, 얘기를 마지막에 했군요. 아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오나 생각하니까 네. 항상 이제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정치가 이제 국방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얘기가 아니라 인류한테 군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 군대를 제어하지 못하면 권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훼손시켜 버리면 그 권력 또한 정당성을 잃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사에서 정말 인류 역사 생긴 이래 반복되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국방이 분리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분리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은 항상 명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도 그 다음날 오는 건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거는 사실 허상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대응할 수 있는 수준, 그래도 해볼 만한 수준을 준비해 주는 거였는데 이괄의 역량이 뛰어났다고 해도 그 뒤에 그 수많은 방어선에 있었던 조선군들이 해볼 만한 준비를 만약에 조정에서 체계적으로 갖춰줬으면 한성까지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지만 후금군이 아무리 뛰어났다지만 군수적 역량을 키워서 해볼 만한 수준을 갖춰줬다면 그런 일을 겪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떠한 전쟁도 어떤 승리와 패배의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괄도 끝이 안 좋았고요. 인도도 피난길에 굉장히 많은 서름을 겪었고
국민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어떠한 전쟁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전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